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은 확진자가 15명 늘어 총 46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크루즈 승객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 7명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소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등이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내린 한국인 6명과 배우자 일본인 1명을 태운 공군기 3호기가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2주 동안 임시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동인 기자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 및 교민이 고립되자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고려해 지난 18일 일본에 전용기를 급파했고 하루 만에 귀국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공군 3호기는 어제 정오쯤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3시경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선에는 우리 국민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귀국을 희망했습니다.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귀국 희망자 7명은 이날 새벽 시간 하선에 오전 2시 20분께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일본에서 출발했고 김포공항엔 오전 6시께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승객과는 동선이 완전히 차단된 김포공항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는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갔으며 2주 동안 격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도 전세기를 통해 자국민을 이송했는데 확진자가 섞여 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귀국 과정에서 우리 국민 가운데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증상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탑승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21일 이전에 하선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오늘 15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46명입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는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시작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가운데 대구에서 확인된 31번째 확진자의 행동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인 이 확진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세로나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10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이 독감 검사를 한 결과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이 증상이 계속됐고 일주일 뒤인 14일 폐렴 증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한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2차례나 이 확진자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진자는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앞서서 확진 환자들과의 접촉도 없었다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이 확진자는 의료진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전원을 권유하자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감염 확진. 폐렴이 발견된 사흘 전 곧바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추가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폐렴 증상이 발견된 지난 15일과 16일 대구 내에 있는 대형 예식장과 신천지 교회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 대한 검진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태를 규율하고 있는 감염예방법에는 이런 사안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이 감염예방법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에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감염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의 벌금에 형에 처해줄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이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더라도 중국 방문력이 없거나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사람도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31번째 확진자처럼 초기 진단 거부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가? 헌법상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누구도 아닌 본인에게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만 주장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와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서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죠. 이 보도의 출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오늘 오전 8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이른 아침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합니다. 성동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정 구청장의 사회와 국민을 위한 충정은 알겠으나 지금 사태의 모든 공식적인 발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정 구청장의 공지 때문에 앞으로 전국 지자체장들은 앞다퉈 자기 지역의 확진자와 관련된 소식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국가적 혼란 상황을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합니다.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을 받았던 판사들이 재판부에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1심 판결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정혜훈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받았던 판사들이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한 사유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일부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복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국민 중 아무도 재판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판단을 안 받은 판사까지 재판 복귀를 결정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사유를 고려하면 일관성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장판사 8명에 대해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1년이 가까워진 지난 17일 이들 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은 다음 달 1일 재판부에 복귀합니다. 뉴스토마토 정혜훈입니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13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 고액의 수입을 올린 전관 변호사를 비롯해서 마스크 유통업자, 유명 학원 강사 등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조용훈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13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고액의 수입을 올린 전관 변호사를 비롯해 마스크 유통업자, 유명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에 소득을 낮춰 신고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일부 정관 출신 변호사는 매출액은 누락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허위 거래를 일으켜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입시 전문 컨설턴트는 학원에 채용된 일명 일타 강사와 손을 잡고 1인당 수백만 원의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아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마스크 유통업자는 10억 원 규모의 마스크 230만여 개를 사들여 약 13억 원의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는 물론 가족 등 주변인들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불법이냐 혁신이냐를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타다 사태.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전원 무죄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재판 이유와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한님 기자. 네, 배한님 기자입니다. 예, 오늘 타다 1심 선고가 방금 전에 있었는데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의 운전기사를 알선해 면허 없이 불법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가 합법적으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측이 서비스 출시 전부터 로펌 등으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초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과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발생해 법률 효과가 부과된다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 타다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택시업계와 상당한 그 갈등을 겪었었죠. 양측의 반응도 궁금한데 선고 직후에 타다 측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재욱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이동약자와 타다 드라이버, 택시의 상생 협업 방안을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판결 후 페이스북에서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도록 함께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 그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격노했겠습니다. 이번 재판에 많은 그 택시업계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온 택시기사들은 이게 왜 무죄냐며 재판부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관계자는 멀쩡한 택시 기사들은 모든 걸 통제받는데 타다는 자기 맘대로 국토부는 서로에게 밀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택시 기사 40년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검찰 측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배한민 기자입니다. 예,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타다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은 앞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이 검찰이 승객 구조 의무를 방기한 혐의 등으로 해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해경 수뇌부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꼭 100일 만입니다. 이 검찰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임관혁 서울고검검사는 지난해 11월 1일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었죠. 김 전 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검찰의 세월호 참사 재수사가 완전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의 수사 상황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월호 리포트 시간에는 이번 중간 수사와 결과와 그간의 수사, 앞으로 남은 과제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금요일 날 모시는데 저희가 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문에 좀 땡겼습니다.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중간 수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핵심적인 가족들의 어떤 고소 고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장관까지 어떤 정부의 구조 시스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해경 지휘부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 국가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예. 반쪽짜리 수사 결과 발표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월호 재수사에 대한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현장 구조 지휘 책임자 해서 총 5명이 나와 있는데 어제 기소된 사람들은 총 11명입니다. 11명 중에 이제 주요 책임자들,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과실상 치상죄, 업무과실치상죄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그 주목되는 부분은 이 5명에 대한 공통된 혐의가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고 가운데는 이제 김문홍 목포서장,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추가로 문서 허위 문서 작성 등에 관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어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유족들과 혹시 전화를 통화를 하시거나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내일 만나기로 돼 있는데요. 계속 지금 SNS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분노를 보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공소시효 문제가 걸립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의 중요한 구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6년, 7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결국 공소시효라는 문제의 절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뭐 만나보시지는 않고 네, 이제 네. 내일 만나시게 될 텐데 글쎄 아직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검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소시효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를 좀 죄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가겠습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 모두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예.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거죠. 이준석 세월호 선장 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아니지만 구조물을 태만히 해서 승객들이 사망했다라는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 걸로 보이는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도 표시했다시피 이러한 해경들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접근을 하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구조 의무를 바로 해경지휘부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관건은 꼭 이 공소장을 나중에 이제 기소해서 발표되겠지만 이 해경지휘부가 직접적으로 구조 의무를 지고 그것을 해태했다. 이렇게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관리 의무의 방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렇게 되어 네네. 있는데 원래는 그 해경 수뇌부 한 명 한 명도 구조 의무가 있다. 예, 이 예, 구조 그렇습니다.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것이지요. 예, 예. 구조 의무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고의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법 적용을 좀 잘못한 걸로 봐야 될까요? 법 적용 부분은 이제 고의범과 가시범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양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직원들의 관리를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문제와 해경지휘부가 구조 세력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의제에만 신경을 쓴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번 특수단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공소장에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정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경빈 군 사망에 대한 혐의자 이 특정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3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 보시면은 혐의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추가된 혐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이제 아마 특수단이 압수수색한 문서에 확인돼서 지금 아마 범죄 혐의를 확보한 것 같은데 이제 목포해경서장이 결국 이 퇴선 명령을 했느냐 안 했냐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있었는데 예. 이 사후적으로 며칠 뒤에 보고서 일지에다가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의 기록을 부하 직원한테 시켜서 남기도록 했죠. 퇴소 명령을 안 했다. 하고도 했다. 예, 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했고 또 한편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예. 지시한 그 2가지 죄를 추가돼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지금 그 우리 그래픽도 보고 그 다음에 각 혐의자별로 혐의도 봤습니다만 지금 5명 모두 11명 중에 이제 일단 핵심 수뇌부에 대한 5명 모두 1, 2, 3정 정장과 공동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 2, 3정 정장은 계급이 경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위였습니다. 하급 간부 정도. 하급 간부였는데 그렇다면 이 뭐 총경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1, 2, 3정 정장하고 지금 그 공동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법조인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법리가 너무 그 자기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맞습니다. 이 공범을 적용할 때 최소한의 어떤 지휘 체계나 이 간극이 완전히 하급 현장 간부와 해경의 최고 책임자 간의 공범 구조를 이렇게 어설프게 엮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네. 역할 분담의 기능적 행위 지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어떤 비상식적인 논리 구조를 편다면 그걸 법정에서 상당히 그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면죄부를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판단입니다만은 이 특수단이 지금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결국 그 국민들의 어떤 열망을 이제 좀 싣고 총선 분위기에 편성해서
수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예. 백서를 쓸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확정적으로 단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뭐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또 나오는 그 이슈대로 해가지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오늘 뭐 5명이었습니다. 핵심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6일 날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김문홍 목포소장까지 같이 돼서 역시 이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김 서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청구할 것이다라고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결국은 재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뭐 재청구할 만한 그런 유죄의 증거는 나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서참위에서 처음에 DVR 장치 어떤 조작 문제, 증거 조작 문제라든가 임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 핵심적으로 서참위에서 고발한 내용을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빼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진척 정도가 너무 미미합니다. 예. 이 특수단 출범의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죠. 그렇군요. 이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재판이 이제 곧 열릴 텐데 재판 과정에서 쟁점 또는 변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지면 결국 이제 가족들도 아마 방청하게 될 거고 결국 구조 지연, 구조 태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는 방대한 어떤 정의신문과 증거 기록, 증거 조사가 펼쳐질 텐데 지금 검사는 아마도 해경청장을 중심으로 구조 태만 의무나 이런 위반을 법리 구성을 하고 증거를 제시할 텐데 나머지 절반, 3분의 2인 그 위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국가 구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책임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법정에서 법리 공방이 펼쳐지는 약간 반쪽짜리 재판도 펼쳐질 거 예상되는데 예. 이 점을 과연 법정에 있는 가족들이 과연 용인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경빈 군 사망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임군 사망에 대해서 검찰이 뭐 의식을 한 건지 밝히긴 했습니다. 임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은 그동안 뭐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네. 앞으로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 구조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일단 임경문 군 사망 사건. 이거 혐의도 제대로 보면 확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특수단은 아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걸 추정됩니다. 다만 지금 뭐 판단하기 이릅니다만은 이 309 함정에서 충분히 헬기로 이송해서 치료할 수 있었는데 예. 그리고 발견 당시에 아직 생존했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수단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가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특수단에서 제거해서 다시 한번 수사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사참위에서도 그 발표를 했듯이 당시에는 김석균 해경청장, 그다음 김수현 서해청장 헬기가 왔다 갔다 이 내용은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특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그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왜 특수단이 범죄로 특정해서 구속영장 청구 때도 빼고 지금 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도 마치 이제 이런 범죄는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단이 더 수사를 하지 않는지 그것은 수사의 의지 문제인데
아마도 특수단은 수사를 좀 확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결과 발표는 하겠습니다만 사참위에서 분명히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여러 경로로해서 당시에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탄 헬기가 내렸다가 뭐 출발했다. 네, 이런 부분 같은 게 분명히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설마 검찰이 이것을 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법리 적용이 어려워서 이거를 특정하지 않고 갈까요?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점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입니다. 한 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국가가 살리지 못했다. 이런 데 대한 수사 판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특수단도 지금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유지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야 되는데 애초에 특수단 출범이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까지 깔려 있다고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이 또 발언한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사단 측에서 나온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총선과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 물론 이제 총선이 있긴 합니다만 총선과 상관없이라는 말을 왜 언급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총선 때문에 너희들 수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를 선택했는데 총선에서 이제 선거사범 수사 때문에 사실상 검찰력이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특수단이라는 것은 오직 이 사건만 수사라고 만들어진 수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혹시 총선에 뭐 직접 출마하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인데 지금 아직 수사 시작도 안 했고 소환도 안 했고 뭐 서면 조사도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유가족들이 계속 수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과연 특수단이 선거 중간에 소환하거나 조사를 할지 의문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주목되는 수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임경빈 군과 그 다음에 DVR 조작 의혹 사건. 이거 외에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또 하나의 주요 쟁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1년에 6년 동안 밝혀지지 못한 진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국정원 개입이라든가 기무사나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 참사 이후에 여론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침몰 원인을 숨겼느냐에 대해서 더 밀도 깊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중간 수사 결과가 결국 출구 전략의 선택이라고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의지가 많이 소멸됐다. 이렇게 안타까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사 상황을 지켜본 저로서도 같은 소감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그 수사가 남아 있고 특히 임경빈 군 사망 사건, DVR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리포트 시간은 여기서 좀 일단 시즌 1을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나머지 후속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간 많이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조현아 연합군, 일명 조현아 연합군이 내세운 한진칼 사내이사 후보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사퇴를 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이 삼각연합군은 출범 후에 소액 주주표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벼랑으로 몰리는 느낌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조현아 연합군이 내세운 한진칼 사내이사 후보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사퇴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연합군은 출범 후 소액주주표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형국입니다. 김 전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 주주연합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며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3인 중 한 명입니다. 김 전 상무는 사퇴 의사를 밝히며 3자 연합이 주장하는 주주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CGI에 따르면 김 전 상무는 조현아 연합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CGI는 최근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조 회장은 한진그룹 노조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 대신 조 전 부사장을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른바 회장님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이 내세운 사내외 이사들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 한진 한국공항 노조도 이제 와서 또 무슨 염치로 그룹을 탐내는가라고 조 전 부사장에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KCGI와 반도건설을 투기펀드 뒷골목 몰이배라고 부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KCGI와 반도건설이 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이 피부로 느낄 만한 직원 복지책을 시행하면서 소통은 된다는 이미지로 통하게 된 것도 힘을 싣는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남매의 난이 한진그룹 노조와 KCGI 전쟁으로 바뀐 가운데 조원태 회장의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관련 금융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의 라임 자산운용본부 본사와 신한금융투자본사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파일,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각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 시간에는 바로 라임 자산 운용 사태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결,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릴까 합니다. 라임 자산 운용 펀드의 운용 자체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처였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고 제대로 알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제대로 상담을 했다면 라임 쪽에서 사기 또는 횡령으로 투자자를 현혹을 했더라도 여기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성목 FBSB, 한국 FBSB 부회장을 모시고 라임 사태로 본 재무설계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성목 한국 FBSB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라임 사태 이거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피해가 예상보다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1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뭐 수익률은 뭐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증권사들이 먼저 우선 그 회수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마저 또 소송이 또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결국 깡통 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요. 이제 이 투자 구조가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이제 자펀드라 하죠. 예. 자펀드가 이제 173개가 있고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모펀드 모아서 이제 실제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펀드가 있는데 한 2개 모펀드에 대해서 실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최대한 한 7,300억 정도 손실이 예상하고 4개 모펀드를 다 하면 한 1조 원이 넘을 거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계좌 수가 한 4,6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4,000개, 뭐 법인이 한 600개 이렇게 되는데 예.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금융위에서 이제 상당히 그 규제를 완화시켜 줬거든요. 이게 운용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등록제로 완화시켜주고 특히 이제 그 운용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산운용 경력 2년 이상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화시켜줘 가지고 금융회사 경력 3년이면 무조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금을 좀 융통하기 쉽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그때 뭐 한 200조 원 정도에서 한 450조 원 정도로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과연 여기서만 그칠 것이냐, 라인만의 문제이냐 이런 게 더 걱정이 됩니다. 예. 라인만의 문제이냐.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원인이 이제 급격히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딘가 그 투자 자체가 부실하다, 그죠? 자금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데 투자가 됐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자금의 미스매치. 이제 개방형 펀드라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나 돈 주세요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예. 돈은 뭐 1년, 5년 뭐 장기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환급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매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결국은 다른 투자자들이 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매 지연된다 하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돼가지고 예. 이런 사태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전에 얼마 전에 DLF 사건도 좀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별로 효용성이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제 발표한 지 얼마 되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뭐 그때는 사실은 뭐 DLF만 해도 형식상 이제 사모펀드를 갖다가 은행에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이렇게 팔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유장해서 팔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금지시키고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은행 판매를 제한한다든가 일반 투자자한테 이제 판매 시에는 이제 녹취 의무, 뭐 숙려 기간 부여라든가 핵심 설명서 교부 의무 이런 것들을 부과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투자자 요건을 뭐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가지고 일반 투자들이 투자를 좀 못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 OEM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판매자가 아니면 투자자가 그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자산운용사를 안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불법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감독을 강화하고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뭐 동양증권 사태 뭐 사태가 많이 터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감독당국에 있으면 느낀 거는 항상 너무 뒷북이다. 예. 대책 자체가 너무 늦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200주에서 400주로 늘 때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빨리 그 적시에 좀 그 경고 조치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두더지 잡기식 감독이라고 하죠. 그건 뭡니까? 이제 우리 두더지 안 잡아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지만 수두로 잡고 나오는 것만 잡는 거예요. 나오는 그러니까 것만. 결국은 이제 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전체적인 그 운동장을 골라놔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올 때 그것만 두드리기 바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대책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이 누구한테나 이거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문제를 좀 따져보죠. 금융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금융당국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뭐 두더지 잡기 작전으로 일관해서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셋 중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뭐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은 자기가 그 상품에 대해서 세심하게 뜯어보지 않고 수익을 높이 준다는데 현혹됐다는 그런 책임이 예.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는 하여튼 뭐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윤리의식을 잊어버리고 뭐 불안전 판매를 했다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당국은 그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린 뒷북 대책이니 늑당 대책이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예. 이런 그 제도를 규제를 완화할 때 말입니다. 규제를 완화할 때 이게 부작용이 뭐가 생길 것인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외환 위기 이후에 신용카드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은 소비 촉진한다 해가지고 막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다 완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카드 발급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신용카드 사태가 나서 카드사들이 문 닫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제 완화 뒤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처가 못한 감독 당국의 책임, 뭐 하여튼 3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금융 소비자들한테 그 힘을 길러줘야 된다. 본인들이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서 할 수 있게끔 그 금융 상담사도 많이 배출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금융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금융회사의 윤리성, 정말 금융회사가 신뢰가 깨지면 금융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뭐 그 DLF 사태로 인해서 금융회사 CEO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뭐 책임 내부 통제라든가 문제가 생겼지만 이 사태도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밑에 실무자들만 탓할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경영 마인드부터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결국에는 그 사모펀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돈을 좀 많이 저축을 해놓고 재원을 좀 마련을 많이 해놓고 이런 목표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좀 원시적인 재테크 방법은 무조건 통장에다 쌓아놓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돈을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수익도 나고 그래서 나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한번 굴려볼까. 그러다가 꼭 이런 사태에 빠진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뉴스리듬 머니클리닉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어떤 은행과 이 소비자 간의 어떤 그 무기 대등의 원칙, 저쪽에서 어려운 말을 하면 소비자도 어려운 말로 되받거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재무설계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재무설계라는 개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재테크하고 보통 이렇게 좀 혼재되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재테크는 뭡니까? 테크 기술이잖아요. 돈 버는 기술. 부동산 투자를 할까, 뭐 주식을 투자할까, 뭐 이런 그 돈 버는 거에 주력을 두는 것이 재테크라고 한다면 예. 재무 설계는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40대 집을 갖겠다. 그런 목표가 서면 집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행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하는 체계적인 그런 게 재무 설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사실 참 달려들어서 정확히 보지 않으면은 개념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지금 있는 이 현황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에 재무 설계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의 기존 방법대로 저처럼
안 쓰고 그냥 모아만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뭐 이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모아 놓더라도 어디에 이자가 더 많이 주고 투자 수익을 안전하게 좀 창출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재무설계 이제 투자 저축의 그것도 재무설계의 일환이고요. 이거하고 이제 이번 사태하고 매치를 시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모펀드가 위험한 줄은 다 알 겁니다. 보험 자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금융회사에서 그 상품을 파는 사람만큼 그 금융 그 이용자가 대등한 그 실력이 있다면 그걸 분석하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뭐 어려운 용어로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몰라서 이제 그런데 이게 말려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뭐 집을 산다,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 아이들 학장을 마련한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왔다면 그 자금을 여기에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안전하게 한 번 더 그 계산해보고 했을 거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런 지금 4,600여 계좌라 하니까 뭐 인원수가 비슷하겠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했다면 이런 상품에 속아서 넘어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FPSB 부회장 맡고 네. 계시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전문 이 설계 그 재무 상담사, 재무 네. 설계사 예, 이런 인력들을 이렇게 배출을 해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재무 설계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배출을 해내면 그 수요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에 그 DLF 사태 때도 대책을 금융위에서 발표할 때도 PB라든가 이제 그 자산 그 관리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금융회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할 거 없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성뿐이 아니고 이거 그런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성까지도 겸비를 해야 이 자격을 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가 네. 나올 때마다 윤리에 대한 문제, 네. 또 소비자의 또 그 비밀 유지 문제를 계속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영진이 CEO가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해서 그분들을 상담을 해서 상품을 팔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뭐 활용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운용상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그 엄청 200시간 넘게 교육을 받고 윤리 교육을 2년마다 계속 받아가지고 자격 보유 학원들이 CFP 자격증, 국제 공인 자격증만 4,000명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상품을 제대로 팔 수 있게 한다면 금융회사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무 설계 받는데 비쌉니까? 뭐 금융회사에서는 서비스로 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서비스로. 비용이 비싸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제 무료로 하는 데도 많고요. 예. 그리고 금융회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재무설계 CFP, AFP 자격증 가진 분들 이렇게 찾으면 다 만나실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또 4층에서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엊그제도 저희 법인에서 한 분 이제 자격 취소를 시키고 막 했는데 예. 마치 이제 그 다단계나 유사수신 뭐 이런 업체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자격증을 4층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한국 FPSB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임 사태 지금 뭐 소송이 곧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작인 상황에서도 벌써 이렇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뉴스리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저희 뉴스리듬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